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7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밖에는 굉장히 좀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빗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평소보다 녹음하는 거는 약간 늦었는데, 방송도 좀 그만큼 늦게 올라가겠네요. 좀 그 부분 혹시 8시에 기다리신 분들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이라서 늦잠 잔 이유가 어제 좀 와이프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느라고 좀 새벽까지 뭐 그냥 와이프랑 원래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세무사 준비할 때 그때 공부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어제도 뭐 즐겁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기사가 지금 좀 약간 좀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 두 개하고 KB 지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관련돼서 보고요. 기사 한번 전반적으로 수수감 한번 훑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유튜브인데, 어린이 사생활 보호에 소홀한 유튜브에는 벌금 부과 방침이다. 미국, 역시 앞서 나가고 있네요. 유튜브가 지금 참 대단한데, 그만큼 이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좀 나와는 봤고, 유튜브 라이브 방학식을 한다고 하는 데도 있네요. 신기하네. 가짜뉴스 전쟁, 좌도우도 유튜브 드루킹 판친다. 그냥 정치 관련된 내용은 노 코멘트입니다. 정치, 뭐 종교, 그리고 뭐 섹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직장인들은 어제 본 거랑 비슷하네요. 여름 휴가 앞둔 직장인 3명 중 1명은 계획 없이 그냥 쉰다. 오케이. 자, 뭐 이런 정도 그냥 나왔고 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던지는 화두. 프로란 무엇인가? 야, 이거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나오면서 취지는 좋아요, 당연히.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위에 이제 상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밑에 직원들을 어떤 훈계나 이렇게 좀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똑같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식,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그래도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폭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 부분,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외국보다는 좀, 아무래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 가족 문제는 끼지 않는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살짝 비슷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아무튼 좀 이제 직장 생활도 굉장히 많이 만약에 좀 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피드백을 못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하게 오늘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좀 그 중간에 진행이 좀 버벅되면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4차 산업은 오늘도 역시 여전히 특별한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양도소득세. 어제 나왔던 거 또 나왔죠. 가산세 내야 되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114에서 나온 집값 변동을 일으키는 수요와 공급 면밀하게 검토 필요하다. 자, 이거는 제가 두 번째 기사로 보겠습니다. 소형 아파트와 연계 지어서 머리를 잘 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셀토스 갖출 것 다 갖춘 인기 소형 아파트가 생각나네. 참고로 여기 셀토스는
이번에 기아에서 나온 그 소형 SUV인데 얼마 전에 제가 베뉴라는 그 차를 봤어요. 그러니까 현대하고 기아 자동차가 이제 한 식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베뉴라는 게 나오고 기아에서는 셀토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현대 코나 그리고 기아 스토닉보다 아래 등급 차예요. 아래 등급 차. 그런데 베뉴는 그걸 잘 지켜서 확실히 코너보다 더 작더라고요. 저는 미안하지만 타는 순간 야 이거 패밀리카로는 절대 안 되고 어, 별로 나 작아서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셀토스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타보진 않고 그런데 그 길이가 전장이라고 하는데 맞나? 아무튼 그 길이가 있는데 그 차의 앞부터 뒤까지 걔가 그 본인 그 같은 회사 스포티지보다 더 길더라고요. 가지고 오 얘는 좀 영역 파괴인데 하극상인데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차들도 다 커질 거예요. 아마 기아 차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게 원래 이 셀토스가 그 어떤 디자인으로 그 앞에 나왔던 SP라는 컨셉카로 나왔는데 되게 그 디자인이 되게 예뻤어요. 근데 이번에 실제 나온 것도 디자인 괜찮고 물론 호불호는 있지만 그리고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옵션이 거의 뭐 반자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풀옵션 다 했을 때 가격이 3천만 원. 그래서 좀 비싸긴 하죠. 이걸 이제 보면서 소형 아파트가 이제 인기를 이제 끌 거잖아요. 가족도 이제 핵가족인데 더 핵가족, 초미니, 뭐 진짜 1인 아니면 2인. 그러니까 그거와 빗대어서 셀토스를 이제 돋보이게 한 그런 기사죠. 자, 한번 그냥 제목만 보고 제가 좀 피드백 드려봤고요. 자, 나머지 절세. 현명하게 법인 전환하는 방법. 매일경제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상속 증여 같은 데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양도세하고 주택임대사 쪽을 좀 많이 보려고 해서 자, 임대사업 세제 혜택인데 다가구만 홀대하느냐? 자, 이거 기사 볼게요. 제 주변에도 이거 때문에 어, 이번에 좀 혜택 많이 줄어든 사람 계시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임대사업 세제 혜택 다가구만 홀대하는가? 여러 채 중에서 이게 좀 정확하게는 틀렸다. 40 전용 40만 넘어도 재산세 100% 감면 혜택 제외된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면적에 따라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정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다가구가 여러 채가 아니라 다가구가 그 안에 방이 있잖아요. 방이. 근데 다가구 건물 수는 다가구 전체 하나로 보니까 하나인데 그 안에 있는 호수, 방 중에 하나만 전용 40이 넘어도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 많은 방 중에 전용 40이 넘는 게 하나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충북 음성에 살고 있는 이모 씨가 최근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총 18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인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에 따라서 전액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데 방 하나 전용이 40.95제곱미터로 기준 면적인 40제곱미터를 1제곱미터 미만도 넘지 않았는데 아무튼 전체가 40이 넘었다는 이유로 감면을 못 받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런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죠. 아무런 감면 혜택. 이거 좀 황당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신설된 규정이 뭐냐면 100% 전부 다 전용 40 이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넘어도 아예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동주택,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자, 면적별 비율 전용 40 이하는 100%. 이거 이제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중공공 말하는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4년짜리 민간 단기 그거는 100% 아니에요. 여기도 50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전용 40에서 60 이하는 중공공일 때 75, 60에서 85도 중공공일 때 50. 그런데 다가구는 40만 넘으면 아예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공동주택은 그냥 두 채 이상, 2호 이상만 등록하면 이게 감면을 해주고요. 만약에 종류가 달라도 감면해줘요. 물론 작은 걸로 해주고 뭐 좀 복잡한데 뭐 3개 이상이면은 중공공 2개 이상이면은 뭐 중공공 해주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다가구인 경우에는 조건이 모든 호수가 40 이하여야지 해준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되더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 제 수강생 중에, 정규 수강생 중에도 요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호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40이 넘어서 이제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재밌는 건 작년에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걸 못 받아서 본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방 하나만 딱 40.95인데,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는 좀 황당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한 거는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 이하야 된다. 물론 이제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 제외하고.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혜택을 실제 보는 임대사업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는 거죠. 음, 여기도 마찬가지네. 총 15개였는데 딱 하나만 투룸. 근데 얘가 전용 59. 자, 대부분 다가구가 어떤 사람들한테 월세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식구수가 별로 없는 사람들, 뭐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이나 아니면 노부부나 아니면 신혼부부. 그래서 이제 원룸 대부분이고 어쩌다 이제 투룸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섞여 있단 말이에요. 투룸 같은 경우에. 근데 이 경우가 전용 40 이하로 될까요? 투룸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59짜리로 했는데 이거 하나 들어있다고 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이거 잘 집어줬다. 감면 혜택과 범칙금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혜택은 적혀주고, 범칙금은 많이 내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태료예요, 과태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한 채당 1,000만 원에서 이제 3,000으로 오르는데, 3천만 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원래는 5천에서 지금 내려서 3천만 원인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세무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세무사님의 친구분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셨는데, 어, 그 친구분의 그 부모님인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어, 약간 좀 뺑소니였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고를 좀 안타깝게도 당하셔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데, 그때 피해자하고 그 피해를 준 사람하고 합의를 봤는데 뭐 합의금이 2천 원이었던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경우에도 지금 2천만 원 합의가 되고 뭐 그런 상황도 일부 있는데 내가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3천만 원 낸다?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제 물건 가지고 있는 물건지하고 제 거주지 두 군데를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집을 좀 팔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되냐 그랬더니 한 2년 이상 있어야 된대요.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 금액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월세 뭐 전세 그 상황 봐가지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아니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근데 과태료 뭐 그러는데 뭐 이게 먹히겠어요 지금? 자, 잦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가구 주택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어, 임대사업 등록 유도라는 입법 취지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큰 방이 한두 개 있더라도 감면 비율을 줄여서라도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 이게 일선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오케이. 다가구 한번 좀 봤고요. 자, 그 외에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좀 별로 이렇게 볼만한, 기사가 없고, 아까 보기로 했던 부동산 114 기사, 집값 변동 일으키는 수요와 공급,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요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택임대사업, 아까 본 거였고요. 그리고 역세권 소용은, 광고라서 제가 패스할게요. 오케이. 자, 집값 변동 일으키는 수요와 공급,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약간 정책에 대한 제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유였어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 언제냐를 고민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가격은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 즉, 쉽게 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무엇이 움직이는가? 굉장히 이제 거창하게 갔죠. 그리고 보통 재화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는 수요와 공급이다. 그렇죠.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일반적으로 수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는 내려가고요. 공급은 가격이 높을수록 올라가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는데,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가격 상승 요인. 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실거주 또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놓은 기사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나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분석된 기사라고 어, 느껴져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상승 원인은 뭐냐? 자, 우선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자. 어, 주택 수요는 인구나 가구 수 혹은 소득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이제 본 기사에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렇죠. 인구, 가구, 소득은 아파트 단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본다는 건데 이 기사에서 본 거는 이제 재밌게도 본 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제출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봤어요. 이때 주택을 매수한 10명, 아파트를 매수한 10명 중 4명은 거주가 아닌 갭 투자나 임대 사업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거죠. 특히 집값이 급등한 2018년 8월, 9월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는 인구, 가구, 소득에 기반한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라는 거 아니냐. 어, 그렇죠.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투자 수요는 훨씬 더 빨리 좀 움직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떤 뒤에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 수요가 움직이고 뒤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때 또 같이 투자 수요가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때 2018년 9월을 지금 사례를 주셨는데 이때 들어간 투자 수요는 실수요랑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수요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그 전에 빠른 사람들은 15년, 16년에 다 했는데요, 뭐. 자, 공급은 어떠냐? 흔히들 주택 공급이 신축 주택만 말하는데 이렇게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 이런 새로운 시각 되게 좋아해요. 자, 엄밀히 말해서 단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급은 새로 지는 주택 혹은 전체 아파트 총량이 아니고, 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매도 의사가 없는 주택을 제외한 물량, 즉 주택 가격과 직결된 공급은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주택의 양, 이게 실제 쏟아져 있는 매물이라는 거죠. 야, 맞긴 맞는데 이제 이거 계산 어떻게 하려나? 기존 주택 보유자 매도 물량이 주택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결국 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야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심리 아니에요, 심리? 네. 자, 그래서 이쪽 기사에서는 해답을 찾았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는 투자 수요고 공급은 매도 물량. 이 매도 물량에는 투자 그리고 실수요자 다 포함됐겠죠. 이 매도 물량 중에서 차익을 이미 실현한 것도 있을 테고 집을 갈아타기 위한 것도 있을 테고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향후 집값 전망도 투자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매도 물량 변화를 추정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 결정을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본인만의 기준을 찾아서 이게 시장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투자 수요를 결정하는 변동 요인은 당연히 투자 수익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투자 수익률인데 이 투자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세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수요 중에서 투자 수요고 이 투자 수요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수익률. 그리고 이 투자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세 가격. 결국에는 수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세 지수라는 걸로 이 사람은 이 기사에서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매도 물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금,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변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면요. 항상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지금 팔아야 돼요? 이 물건 팔아야 돼요? 아니면 이 물건 안 팔고 임대주택으로 가져갈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뭐부터 해보라고 하냐면은 자, 이 물건 샀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얼마였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몇 년 가져갈 거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거주할 거냐 안 할 거냐? 거주용이냐 정말 순수 투자용이냐?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이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네, 그런 걸 보는데 또 하나 더 제가 또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 물건 팔아서 어디에다 재투자하실 거냐고. 물론 어느 정도는 또 그 시세 차익 수익 난 거를 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부분은 어디에다가 쓸 거냐, 어디에다가 투자할 거냐, 그걸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변화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결정되는데 지금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물건도요. 한 2억 정도가 오른 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는데 얘를 팔아서 일반과세를 받으면은 세금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나와요. 그럼 제가 한 1억 5천 정도를 가져가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디다 투자할 수도 있는데 지금 팔면 얘가 거의 한 반 정도가 뜨겠기 때문에 1억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제가 굳이 5천에서 6천 정도를 손해 보면서까지 팔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1억 가지고 어디다 재투자할 데가 없어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억을 가지고 제가 뭐 A라는 곳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어, 이 A라는 물건이 향후 내가 이 물건을 보유했을 때 기간,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할게요. 3년 동안에 한 5천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1억 정도 집어넣어서 수익률 50%죠. 꽤 높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A 물건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2억 정도 차익 나는 이 물건이 3년 놔두면 5천보다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자, 서울은 무조건 비싸다? 저렴한 지역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중심의 서울이고 모든 지역이 다 비싼 거 아니다. 저렴한 데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렴한 게 어떤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정말 마무리가 좋았을 텐데 그냥 절대가로 봤다. 절대가로 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안암동 사가, 그리고 은평구 가련동, 성북구 안암 3동, 종로구 익선동, 강북구 우이동. 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 해당 프로그램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쓴 거거든요. 이 기사가.
소개하려고. 근데 이게 이 단순히 이 절대 가격 이것만 봐서 이게 싸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싼 데는 좀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게다가 지금 수도권 상승이 시작된 지 지금 4년, 5년인데 지금 이게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가장 저렴한 아파트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평당가 1226 이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아쉬웠다. 요 이하에는 조금 약간 아쉬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25분이나 됐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또 한번 봐야죠. KB 시세. 이거 KB 시세 제가 좀 솔직히 약간 기억이 안 나요. 좀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나온 KB 시세인데 지난주 보여드렸던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2019년 7월 15일자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 KB 시세 엊그저께 나온 거 보겠습니다. 자, 서울 상승폭 동일한 0.11, 전세도 0.03 오름세. 전세가 저는 좀 재밌었어요. 강남 3구 강세 여전하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가져왔죠.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얘 때문에 좀 약간 많이 느리더라고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보도 자료가 있고 시계열이 있는데 둘 다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오케이. 자, 서울 지난주 상승폭과 동일한 0.11, 전세도 0.03 오름세. 오, 한번 이거는 꼭 받아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쭉 지금 가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서울은 강남 0.27. 와, 강남 0.27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0.3 정도 되면은 1년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15%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물론 다 꾸준하게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0.3이 좀 의미가 있는데 마포 0.25, 성북 0.21, 양천 0.2, 영등포 0.18, 드디어 중랑 0.13.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난주에는 약간 강남권하고 그 약간 중심부, 서울 중심부였는데 이게 이제 성북, 중랑까지 갔잖아요. 더 옆으로 퍼지는 약간 그런 모습이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교통 및 학군 선호도가 높은 기름 뉴타운 이쪽 중심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좀 중요하니까. 자, 경기도는 과천 0.13. 와, 과천 좋죠. 부천 0.08. 야, 오랜만에 나왔구나, 부천. 구리, 광명 이렇게 나오네요. 동두천도 좀 올랐고, 오산, 평택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 서울이 0.03을 올랐네요. 소폭 상승. 그런데 전세가 지금 비수기잖아요. 그런데 오르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거죠. 특히 이제 그래도 일부 방학 이사 수요가 있어요. 성북구 0.13, 동대문 0.12. 그렇지. 아까 그 기사와 연계시키면은 이 전세 또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매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연계해서 보시라고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전세 가격 성북이 많이 올라갔네. 0.13. 자, 경기도는 과천이 이제 신규 단지도 없고 세입자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전세 물량이 수요 대비 부족한 편인 거죠. 분당 역시 학군 수요네. 예, 방학 때는 그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 상승 분위기에 분당 급매물 위주로 매매 시작이 움직이자 전세 시장도 급전세 물량이 소진되면서 가격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다. 학군 선호도가 높은 백현동 일대 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전세도 아까 매매 지수랑 비슷하죠. 과천이 0.18이었고 전세도 0.17이네.
분당 0.12 나오고 분당이 0.12가 나오니까 저 인근에 있는 제 물건 하나가 떠오르네요. 잘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좋네요. 조만간 떡라면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떡라면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 블로그에 가서 떡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항상 떡라면을 먹어요. 나름의 제 전통이에요. 제 나름의 전통. 첫 번째 투자 물건을 부천에서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회사 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판교에서 퇴근하고 부천 가면 멀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밤 9시 반인가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보이는 김밥 천국집이 있어서 거기서 떡라면과 김밥을 먹은 게 그 전설의 시작이 된 거였죠. 비도 오니까 또 떡라면 먹고 싶네. 이따 먹어야 되겠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는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딱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매매 가격 상승은 강남 0.27, 마포 0.25, 와, 대전 0.24.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북, 그리고 중랑, 이렇게 가고 있네요. 전년 말 대비로 보면은, 보세요. 다 대전, 대구, 인천 좀 있고, 대구 있고, 광주 있고, 대전 많이 가셨죠? 전세, 이 경우에는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 전세를 보면은, 대구, 대전, 과천, 성북 아까 있었고요. 성북이 지금 0.1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과천이 0.18인가 됐었고 지금 숫자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맥인데 제가 지금 오피스를 깔았어야 되는데 안 깔고 페이지 넘버스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깨져요. 좀 죄송해요. 분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고 있다. 동대문, 양천구. 야, 이 전세가가 이제 받쳐주니까 또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물론 일주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걸 매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매매 증감 이런 식으로 탭을 가면은 지난번에도 살짝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서울이에요, 지금. 이쪽이 서울인데 쭉 뭐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살짝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거 나오자마자 이제 씨를 이제 불씨를 바로 이제 끌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다 서울에 요쪽에. 자, 이게 지금 약간 좀 너무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잘 세팅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좀 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기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나겠네 했는데 또 뭐 천천히 하고 이거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33분 정도 됐네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제가 다른 걸로 해서 보여드릴까 좀 고민 중인데 그건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뉴스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은 뭐 혹시라도 뭐 댓글 같은 거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알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비도 오고 또 애도 지금 열이 있고 감기는 아니고 애들 잘 걸리는 뭐 그거 같은데 이따가 좀 안 되면 다시 또 병원 데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마트 가서 이제 뭐 사주려고 뭐 이제 기분 좀 풀어주려고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책 보고 그냥 놀고 너도 보고 싶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놀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거 막 사고자 막 그렇게 해서 마트 갔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날도 가끔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책 보면서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좀 머리 리프레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비도 오니까 왠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잘 안 먹는데 그 믹스 커피 있죠? 믹스 커피 그 달달한 거. 안 먹어요 평소에 안 먹는데 오늘 같은 날은 왠지 막 땡겨. 아니면 라면 같은 것도 좀 땡기고 뭐 그렇게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소리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다음에도 더 좋은 기사 보여드리고 오늘 일요일인데 푹 쉬시고요. 혹시 비 많이 오는 지역에 계시고 있다면은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채널 제네시스 박 여기까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